네, 매주 금요일 한발 앞선 시각으로 투자 키워드를 통해 또 시장 전략을 세워보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네 가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초 국제해사기구 IMO의 이런 규제 강화에 대한 움직임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MSCI 신흥지수 지금 중국의 편입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두르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화 약세 움직임 추세적으로 더 지속될지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중국의 출산율 하락과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엔사 국제해사기구 IMO가 이런 선박 연료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런 선박 회사들에 대한 배기가스 오염 저감 규제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정유사들은 환영을 하고 나서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 이 규제에 대해서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과 함께 또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투자 시사점은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가 되는 등 이 환경 관련된 그런 규제들이 속속 등장을 하는데 이 IMO 규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선박 연료 가운데 뭐 이제 황산화물의 함유량이 3.5%에서 0.5%로 대폭 낮아지는 거를 이제 그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연료에서 황성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 가격이 지금의 한 4배 정도로 이제 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싼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해운업체들, 특히 이제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퍼스트티어 업체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운업계의 그 경쟁이 좀 치열해졌고,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이제 후발 해운선사들이 이렇게 비싼 연료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황산화물이 낮은 그런 연료를 생산하는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 정유업체들은 이제 고부가 사업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난 한 10년 동안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이쪽에 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IMO 그 규제를 지금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그 황산화물이 낮은 그 연료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선박 연료 공급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냥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 말고 지금 기존에 이제 벙커스유를 사용하되 그러니까 스크러버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러버라는 것은 이 선박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가스를 이제 그 걸러내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냥 집진 설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선박에 장착하는데 한 2년 넘게 걸리고요. 그리고 1,400만 불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VLCC 가격이 지금 한 1억 불 정도가 되니까 선박 가격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이거 별로 현실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선박의 연료가 LNG로 좀 바뀌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LNG를 당장 쓰려면은 이제 그 항만에 이 LNG 그 탱크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선박의 그 연료 공급 구조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 만약에 배기가스 규제가 더 강화가 되면은 이 황산화물이 낮은 연료를 생산하는 데는 그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또 LNG의 그 인프라가 구축될수록 LNG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프라를 갖다 구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LNG가 좀 유리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LNG 액화 설비는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GTT, 그러니까 게스 트랜스포트 테크닉 게스 같은 업체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고 미국의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수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LNG 선을 만드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나 이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업체들은 이제 수혜가 그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IMO의 선박 연료 규제 강화에 따라서 일단 정유사들의 수혜 기대감 그리고 LNG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에 관련한 또 조선 업체들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에서 이제 신흥지수 관련해서 중국의 비중을 확대하고 또 생각보다 빠르게 높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도 점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MSCI가 중국 비중 확대를 서두르는 배경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MSCI가 과거에 중국을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편입하는데 약간 보류를 했었죠. 그 이유는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 문제, 특히 이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래를 중단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이 중국의 그 기업 지배 구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또 이제 회계의 투명성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이제 그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가 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MSCI 같은 어떤 그 패시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 국가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주식을 선호하는데요. 뭐 지금처럼 사실 정책에 의해서 세계 글로벌 경제가 다 동조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차라리 그냥 중국의 성장 모멘텀을 보자.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중국이 미국에서 이제 패권을 받아올 것이고 특히 이제 이 빅데이터 서비스라든가 맞춤형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의 신경제 쪽에서는 그래도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좀 월등히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국의 그 디스카운트 팩터가 이 증시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증시의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 한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그 늘어나면서 이런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MSCI가 올해 이제 5월, 8월, 11월에 이 이머징 마켓 인덱스의 비중을 조정하는데 한국은 여기서 이제 중국이나 사우디한테 쉐어를 뺏길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한 2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연간 한 뭐 10조 원 이상인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 매물은 상당히 큰 거고 지금부터 그 매물 부담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 선호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 약화, 그러면서도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도 최근에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화 약세 배경, 앞으로 이것이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한데요. 원화 가치의 방향성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겠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제 하드랜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미국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이라면은 약간 좀 일시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로 가는 것보다 원화의 약세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건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달러 박스였던 이 반도체라든가 화학 제품의 그 가격이 좀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수출 경쟁력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원화가 절하되면은 결국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서 더 많은 달러를 벌어 들여오고 그것이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는 메커니즘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갑자기 중단돼서 혹시 한반도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최근 CDS 프리미엄을 보면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부 사람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핵을 포기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개발하지도 않았고 특히 이제 김정은 핵의 단맛을 본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2번이나 불러냈고 중국도 핵 때문에 북한에 급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 북한의 핵 폐기 비용을 한국과 중국에 좀 분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이고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잘 낼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독일처럼 통일 비용을 많이 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환율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일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초과세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는 거죠. 그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이 시장의 원리를 좀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쓴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뭐 광종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의 고유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원화가 구조적으로 절하 추세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이 해외 자산으로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니까 달러로 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달러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하시는 방법은 달러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권이 중국으로 좀 넘어오는 걸 보면서 위안화 자산으로 좀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이슈를 좀 더 살펴볼까요? 중국에서는 한장형 정책을 이제 포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출산율은 사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 아무래도 좀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이 이슈 문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짚어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양육 비용이 급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을 때는 이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경제가 정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양육 비용이 급증을 하는 건데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출산율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더욱이 이제 중국의 인구 노령화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활동 인구가 갑자기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매년 한 0.5%포인트씩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3%대까지 갈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한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제 그 중국이 일본을 닮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은 콜라라든가 라면 등 생필품 가격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0.4%밖에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니까 이제 물건이 스스로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슈퍼마켓에서는 디스카운트에서 팔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제 스티커 프라이스가 올라갔지만 결국 코스트 푸시된 것만큼 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 중국의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이 세계 기업들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체들이 결국 협상력을 잃어갈 것이고 반면에 이제 노인 관련 서비스, 의료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기반을 더 넓혀갈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역시 이제 그 경제 활동 인구의 그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로보틱스라든가 인공지능 뭐 이런 쪽의 솔루션이 빠르게 상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이 로보틱스를 좀 상용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죠.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근데 5G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걸 좀 약간 수월하게 좀 상용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의 야스카와 같은 데를 한번 다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